김진의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도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이 서울시장 경선 전략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이 나경원 의원도 부출마를 시사했고 신동욱 의원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세훈 서울 현역 시장조차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 지도부에게 공이 돌아옵니다. 오늘 의총이 열린다고 하는데 마땅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도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당에서 출마를 예상했던 서울시장 후보들이 연이어 불출마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시장인 오세훈 시장조차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급기야 당대표를 노린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비상 상황인 겁니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치려고 그러냐라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둔화. 중앙일보가 오늘 6면에 쓴 기사입니다. 둔화. 어떤 기사일까요? 유가 62달러. 2% 성장 전제인데 벌써 92달러. S공포. 외신 보도는 100달러를 넘었다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 경제가 고유가 고물가 악재에 겹쳤습니다. 정부에서는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하겠지만 밖에서 오르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한국 경제가 삼중고에 쌓여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평점, 서울 경제 일면입니다. 네이버 평점 높은 식당, 은행 대출 이자 싸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영업 신용평가에 데이터를 활용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금융당국이 네이버 평점을 잘 받은 식당이나 스마트 스토어 입점 업체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낮춰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란 기사입니다. 근데 그 평점이요, 과연 정말 정교하고 정확한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명중. 조선일보 25면 기사입니다. 김윤지, 한국 여성 첫 금메달, 동계 패럴림픽 새 역사, 바이애슬론 12.5km 좌식에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격 총 20발 중 18발 명중시켜서 최초 동계 패럴림픽 여성 개인 메달을 땄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축제, 한겨레신문 14면 기사입니다. 전국 꽃축제 일정 당겨 개막. 자, 지금은 춥지만 꽃샘추위지만 다음 주부터 풀리죠. 때이른 방문, 이토록 반가운 그 이름은 매화. 벌써요, 이 따뜻한 곳, 양지 바른 곳에는 이 매화꽃들이 피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꽃축제도 일정을 당긴다는 소식입니다. 올겨울 너무 추워서 언제 봄 오나 했는데 그래도 봄은 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걸어다니는 법전,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황태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도직구쇼의 안방마님, 우리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여선홍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란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란의 전쟁의 양상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테헤란에는 화염이 곳곳 도처에서 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 소식, 첫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에너지도 식수도 폭격, 사생결단 장기전. 자, 새로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테헤란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습한 건데요. 영상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헤란 도심에서 엄청나게 큰 화염이 일었습니다. 야, 이게 얼핏 보면 엄청난 무슨 거대한 이 핵폭탄이라도 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정유시설, 이 석유시설에 대한 공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 석유 저장소와 운송센터 등 4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28일 개전 이후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한 첫 공격입니다. CNN의 보도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what Tehran is waking up to this morning. The sky above the city is covered in very thick black clouds. That comes after major airstrikes in the south and the west of the city happened last night, where oil installations were hit, oil storage facilities. Apparently also a refinery might have been hit as well. And now you can see this morning that the sky is still very dark. But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else because it's also raining. But you can see that the rain water is actually black, also saturated, it appears, with oil. And then if we look over there, you can see that the water that's running down here also is black. 자, 이런 테헤란 현지에 들어가 있는 이 CNN 기자의 생동감 넘치는 리포트였는데요. 황태희 교수님, 검은 비가 내렸다는 건데 석유 시설을 공습했고 엄청난 폭발이 있었던 영상도 저희가 봤어요. 이거 뭐 어떤 공습을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한 전쟁에서의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예. 이제까지 미국이 공습을 했던 곳을 보면은 뭐 해군력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기지라든지 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도 뭐 지휘부를 폭격하거나 네.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석유 저장소를 때린다는 거는 민간인 피해도 이제 감수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군사 시설을 폭격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이게 민간인 피해까지도 전쟁에 포함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상당히 장기전의 신호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한다라는 게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민간인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줌으로써 뭔가 이란의 지도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전쟁 시작할 때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목적이 전쟁이 계속 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의 무장 해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란 지도부의 선출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지금 압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특히나 지금 모스타파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 싫어하는 지도자가 선출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석유 시설이 공습해서 불타고 나면 저렇게 검은 비가 내리는군요. 저는 검은 비가 실제로 내리는 거 처음 봤는데 황 교수님 보셨습니까 혹시?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예, 네. 굉장한 피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란도 해수 담수화 시설을 폭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그 맞대응을 사실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70% 아니면 쿠웨이트 같은 데는 90%를 해수 담수화 시설에 식수를 의존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이란이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역시 민간인 피해를 이제는 전쟁에 포함시키겠다는 신호로 들려서 이란도 이제 막 나간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이란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미국의 수송기가 줄줄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미 주한미군 무기 차출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인데 정부 고위 관계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드 포대는 아직 그래도 한국에 있다. 근데 사드 역시 오늘이라도 차출될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지금 한반도 밖으로 차출되고 있다는 염려가 지적되고 있는데 사드마저 라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황태희 교수님, 이게 한반도를 지키는 이 다층 방공망들인데 이 패트리엇 미사일도 대표적인 미국의 이 요격 자산, 우리나라 천궁이 있다고는 하지만
천국만으로는 다 방어할 수 없으니까 패트리엇도 한반도 밖으로 반출되는 것 아니냐, 사드마저 한반도 밖으로 차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드는 아직 있다는 보도라서 다행인데요. 지금 미국의 주요 수송기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드, 그러니까 페이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갖다가 이제 이란으로 이제 옮겼다라는 게 약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작년 미드나잇 그 해머라는 6월 달에 이란을 폭격했던 그때도 미국이 페이트리어트 포대 두 개를 이제 가지고 갔다가 다시 순환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게 중동전이 장기화되면서 페이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사드처럼 뭔가 방공망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 포대들이 전부 다 중동으로 가면 우리나라의 방공망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란,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파병이라든지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서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 이게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는 게 C-17, C-5 2주간 총 17차례 이륙을 했다. 이게 다 뭐 탱크를 미국의 엄청난 탱크를 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송기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여기에 실을 수 있다는 건데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한국을 지키는 미군의 핵심 전력, 방공 전력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네. 지금이 기회네. 이런 오판을 또 하진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설마 김정은이 오판하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전 없다고 보는데, 이게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러한 무기들이 주한미군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는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게 패트리어트고요. 그다음에 사드는 초고도, 하이 알티튜드에서 하는 게 그게 사드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나라 주한미군에 제35 방포 여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1 방포 연대하고 제52 방포 연대가 이게 그 패트리어트 하는 데고요. 여기에 각각 6개씩의 포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12개의 그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방공포 연대에 이게 사드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그 12개의 패트리어트 방포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나갔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었고요. 상당수가 나갔다는 의혹인데, 정익준 변호사님께서는 뭐 우리 시청자들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의 주한미군 이전 관련 이 법무실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패트리엇이나 주한미군의 전력 없이도 한반도 안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4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여러 가지 것들로 다중으로 막고 있어야지, 그래도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많은 전략 자산들이 반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은 아닐지 모르더라도 다음번에 북한에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란 전쟁이, 이런 시사점이 있습니다. 전쟁의 목표, 앞서 이제 황태희 교수께서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쟁의 목표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핵시설, 우라늄 확보 위에 지상군이 투입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Mr. President, do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To find out about that, we haven't talked about it, but it was a total obliteration. They haven't been able to get to i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You know, that'd be a great thing. But right now, we're just decimating them. 자, 이 이란 내에 있는 이 농축된 우라늄, 이게 사실은 이번 이란 전쟁의 어떤 발단이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작년에 핵시설에 대한 타격,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있었지만, 이란이 확보해 놓고 어딘가에 이제 숨겨놨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당한 양의 이 우라늄, 우라늄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이란 밖으로 빼낼 수 있게끔
지상군, 이 특수전 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외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황 교수님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미국이 해군력을 상당히 무력화시켰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상당히 무력화했는데 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이제 세 군데의 핵시설을 크게 폭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한 450kg 정도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제 농축이 한 60%까지 진행을 이제 해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90%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요. 60에서 90으로 올리는 건 굉장히 간단한 비교적 작업인데 그렇게 되면 무기화된다. 예, 무기화될 수 있는 거죠. 사실 무기화를 상당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라고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핵시설에 대해서는 어디 있는지도 이 농축 우라늄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수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중전으로 폭발을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상군의 특수부대를 이제 보내가지고서 그걸 회수해 오는 그 옵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이라면 이란이 우라늄을 어디로 반출해내서 어느 땅굴에 숨겼는지 감시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까지는 뭐 이스파한에 있다 뭐 이런 정보가 있는데 네. 아마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것을 딴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다고 해도 들어가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이게 이란의 그냥 그 지역 바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한복판 안으로. 예, 그리고 이렇게 지상군을 파병하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이 이번 전쟁에서 매우 큽니다. 이게 지상군을 파견해서 예컨대 베네수엘라처럼 소기의 성과를 올리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때 지상군을 파병하는 게 사실 거의 무덤처럼 되어 왔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이라크 전쟁의 어떤 여파도 국민들의 뇌리 속에 있을 것이고 자,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다라는 내용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이란의 이 자폭 드론, 샤헤드 드론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많이 보셔서 익숙할 겁니다. 이 샤헤드 드론을 잡기 위해서 훨씬 더 비싼 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하는 것이 미국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상한 대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스팅. 이란의 샤헤드 자폭용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요격 드론입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 요격률이 90%, AI 추격 시스템, 시속 300km로 비행.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다음 주 드론 전문가 중동 파견 예정, 대가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지원 원한다. 우크라이나도 우리가 줄 수 있어. 근데 패트리엇 좀 나눠줘. 이런 얘기거든요. 김유정 의원님. 그 스팅, 우크라이나 스팅 요격 드론이 이 기동하는 영상을 저는 봤는데 국방부 출입을 오래 했으니까 저거 아주 그냥 시통방통하더라고요. 시속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샤헤드 드론이 이렇게 삼각형 가오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네. 날아오는데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이 더 빨라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까꿍 이러면서 빵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북한 김정은이 이런 샤헤드 드론 같은 자폭 드론 개발하고 현지 시찰하는 것까지 우리 국정원이 다 파악했잖아요. 근데 이 요격 드론이 우리는 없는데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이거 우리나라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김정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란의 초기 전략이 그런 거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값싼 또 저성능 무기들을 그렇죠. 발사해서 값비싼 고성능 무기로 이제 방어하게 만든 다음에 패트리엇 계속 소진하게 만드는 거 네, 아니에요? 소진하게 만든 다음에 고성능 무기로 더 공격한다. 이제 이런 전략인데 그 고성능 무기를 뭐 어느 정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지금 스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샤헤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 격추해 봤다. 우리는 비지기면 백전백승 지금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드론을 다 무작정 줄 수는 없는 것이고 패트리엇 같은 거를 우리 좀 지원을 해달라. 지금 이렇게 딜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저는 네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몇 천만 원짜리 무기에 대항해서 수십억짜리 계속 날리는 것도 너무나 소모전이고 가성비 너무 좋지 않은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젤렌스키가
상당히 가능성 있는 제안을 했는데 거기 뭐 스팅으로 하는 건 좋은데 패트리엇 같은 것을 얼마나 지금 지원할 수 있는지 또 그 부분은 이란전이 또다시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또 하나 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을지는 향후에 뭐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상당히 효과 있는 그런 그런 그 드론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도 우크라이나 전이고 이란 전도 이란 전이지만 야, 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꼭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탐이 나는 무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스팅인데 황태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제전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연구 툴 중에 이 경제적인 시야와 경제적인 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스팅은 이란이 쓰고 있는 이 경제적 비대칭성을 또 다시 역공격할 수 있는 요건인 게 이란의 샤히드 드론이 미국의 패트리엇보다 싸잖아요. 근데 이란의 샤히드보다 싼 게 또 우크라이나의 스팅이라고 하니 그렇습니다.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한 대에 막 60억 불 하는데 샤헤드는 한 3, 4천 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대칭적으로 코스트가 다른데 네. 그 샤헤드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만들 더 수 싸요. 있다는 거잖아요. 더 그래서 싸요. 이게 뭐 우크라이나 뭐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제 가성비가 좋은 그런 요격 드론이라 그러는데 저런 식의 이제 게임 체인저 같은 기술들이 계속 이제 전쟁에 사용이 되면서 뭔가 이 전쟁의 양상 자체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젤렌스키는 저런 스팅을 주면서 페이트리어트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역시 그래도 페이트리어트가 성능이 좋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페이트리엇이 우크라이나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 우리가 공격해서 미안하다, 이제 안 한다 라고 발언했는데 불과 얼마 뒤에 혁명수비대가 중동 국가들을 때린 겁니다. 이건 또 뭔 일일까요? من اینجا لازم از کشورهای همسایه که مورد حمله قرار گرفتن از طرف ایران از طرف خودم عذرخواهی کنم برای اینکه ما این روند با اوضاعی که سایم که یه سری از گروه ها و یا جناها در فکر اینن که از این فرصت بخوان به خاک ما حمله کنن این پیام رو میدم بهتره که بازیچه دست امپریالیسم نشه. 이 그냥 계속 쭉 공격을 하면 모를까 미안하고 공격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뒤에서 뒤통수 때리면 더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보복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걸프 국가들 미안 공격 중단하겠다. 몇 시간 만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를 또 때렸어요. 그러자 UAE 외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안전한 권리를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보복하겠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공격 계속된다면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게 오히려 더 주변 중동 국가들의 화를 키웠는데 황 교수님 굉장히 좀 흥미롭게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은 마수드 페제시키안이라는 인물이 이란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실세는 아니다. 네, 실세는 아니죠. 그럼 얼굴 마담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면 군부와 지도부 간의 엇박자인 겁니까? 아니면 기만 전술인 겁니까? 아니면 이란의 지휘부가 혼란스럽다는 겁니까? 이란의 지휘부가 혼란스럽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 체제를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있지만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주로 이제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아까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실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그 파워 게임에서 여전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훨씬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선웅 부대변인 더 하나거든요. 이게 많은 전문가들은 황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오히려 이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주변 중동 국가들, 특히나 이제 이란과 각을 세웠던 전통적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보복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가만히 있을 수가 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가장 최대 실수 중에 하나가 미국이 공격했을 때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우방을 많이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반대로 중동 국가들을 타격해서 오히려 뭐 그 이란의 목적에서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악화시켜가지고 미국이 전쟁을 중지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전략으로 썼던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중동 국가들이 특히나 이제 사우디 같은 데서는 아 이제 우리가 보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나선 것을 보고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거는 약간은 조금 항복 비슷하게 유화 제스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말이 나오자 무섭게 이란 혁명 수비대에서 주변 국가들을 다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 나온 대로 이거 기만 전술이냐 아니면은 지휘부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또 이야기 나오지만 후계자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계자가 굉장히 이제 그 지난번에 1월달에 있었던 그 아랍 시위, 그 이란 시위에 대해서 실제 발포 명령을 주도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차남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입김이 점점 더 세져서 다시 강경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평가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란과 관련된 새 소식 나오면 저희가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이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황태희 교수님 모시고 오늘 중동 사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 교수님 또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뜨거운 인물 3인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핫피플 3인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 그래도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등등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현역 시장조차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했다라는 이른바 배수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당 지도부, 장동혁 지도부에게 향합니다. 공천 신청 안 한 현역 시장,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 풀지 않은 이상 후보 접수가 무슨 의미냐? 지금 당 지도부랑 전혀 다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 지도부는 이제 당내 갈등은 접고 선거에 집중하자라는데 오 시장은 제일 중요한 당 노선 문제 해결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누가 찍어주겠냐? 뭔 의미냐? 다 멈추고 노선 투쟁하자는 거죠. 당 지도부 입장 밝히라는 거죠.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오 시장은 거듭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접수를 미루더라도 끝장 토론하자. 윤호개인 계속 할 거냐? 이런 말이죠. 공천 신청 마감 시한 4시간 연기에도 오 시장은 등록하지 않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게 뭔 일이래요? 저도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서울 강동갑 또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니까요. 저희 지역도 또 구청장 선거, 또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다 서울 지역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고 어제 등록을 안 한 것은 굉장히 이 지금 상황이 비관적으로 본 거죠. 예.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당에 여러 가지 쓴소리를 했죠. 특히나 이제 당 노선 변화, 절연을 해야 된다. 윤 대통령 사례로부터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서울의 지지율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정원호 부총장과의 1대1 대결을 하더라도 10% 이상 지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무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정도로 서울에서의 민심이 굉장히 돌아서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의 노선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당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아마 그런 마지막 방법으로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초강수를 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이제 오후에 있을 예정이고 네네. 여기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은 당 노선 변화가 없으면 사실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내에 뭐 이러한 노선 변화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 아마 변화가 있지 않으면 오세훈 시장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초비상 상황 아닌가 싶고 적신호가 많이 켜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도부의 이 노선 변화 또 수도권 선거에 어느 정도의 선전을 위한 노선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선 변화는 없다. 장동혁 대표는 그간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선 변화를 거부해 왔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 시장은 공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겠다면, 당내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겠다면 불출마를 포함한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 김유정 의원님, 이게 얼마나 비상이냐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쟁력 있는 1번은 서울시장이잖아요. 오세훈 시장. 그런데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불출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비상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이걸 비상 상황으로 별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한 얘기를 보니까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더라도 공천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공천 기강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배현진 시당위원장 다시 돌아왔잖아요. 시당위원장이 오세훈 없이 선거 치르는 거는 선거 포기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이러냐. 재공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별로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아침 얘기로 봐서는 그냥 가겠다. 지금 3명의 원외 인사가 등록을 한 거잖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래서 오늘 의총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미 지난주에 대왕과 미래에서 포기했잖아요. 노선 변화 포기했다. 요구를. 노선 변화 요구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대신에 책임져라.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라. 이미 이거는 정리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노선 변경 시도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사실상 갑자기 그게 지난주에도 지금 이미 이렇게 책임져라라고 정리가 됐는데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의총에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당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의원총회는 송원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다고 하잖아요. 장 대표가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미 정리된 건을 갑작스럽게 공천 신청 안 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그렇게 그걸 무겁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충남의 김태흠 지사도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거기는 또 이제 뭐 행정통합 문제 약간의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호남은 또 하나도 없고요. 예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 자체가 호남의 그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상황을 공천 기강의 문제로 이렇게 간다는 것, 이거는 오후의 의총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현직 서울시장이 당에 공천 신청을 안 했는데, 자, 조금 전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언급해 주신 대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와, 이렇게 냈군요. 공천 질서를 흔들려는 행위는 당과 당원, 정치 질서를 희화하는 일이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른 한이 있더라도 공천 기강을 세우겠다. 추가 모집은 없다. 굉장히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강대강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렇게까지 나갈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가냐?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상식적인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호개인 세력이 주장하는 노선을 계속해서 가겠다. 강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네요.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선거를 이제 80 며칠밖에 남겨놓지 않았는데 정당이라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어떻게든 선거에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상식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 정도까지 나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은요 시장 되면 좋죠. 공천 받아가지고 시장 되면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5번 서울시장하는 그런 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반대로 이미 오세훈 시장은 시장 할 만큼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공천은 받으나 마나가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출마한다고 했을 때 차라리 무소속 후보로 가는 게 그게 더 득표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그 정도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 시장 다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굳이 지금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공천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공천 신청했다가 망신만 당하고 그냥 누더기같이 그런 상황에서 공천 받는다고 해봤자 서울시장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난 아예 신청 안 할랜다. 바뀌려면 바뀌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살도 빠지고 막 그렇게 되던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환자가 낫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은 지금 나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최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마 본인이 의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처방을 해달라고 환자한테 막 빌면서 이 약도 좀 먹어보고 이 약도 좀 먹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약이니까 이 약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환자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 때문에 내가 더 악화가 되고 뭐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 의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점잖게 손을 갖다 떼야 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 생각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세훈 시장보다 더 심각한 분이 누구냐. 김태흠 지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충청도 뭐 대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김태흠 지사가 뭐 재선했습니까? 3선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초선인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지사 나 이번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김태흠 지사가 어떤 분입니까? 김태흠 지사가 충남도지사 됐기 때문에 장동혁 변호사가 장동혁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되고 사무총장 되고 지금 그 당대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을. 그러면 이제 그 김태흠 지사가 다음번에 뭐 장동혁 대표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 자리에서 또 나간다고 보장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진짜로 국민의힘은요. 난국 중에도 이런 총체적 난국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런 생각 듭니다. 흥미로운 관점인데 만약에 김태흠 지사 맞죠? 안 나간다면 원래 본인의 지역, 그게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어받은 지역인데 다시 찾으려 할 것이다 라는 분석도 흥미롭군요. 자, 지금 뉴스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소영 대변인, 오 시장이 요구한 건 이 당 지도부의 이런 노선으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 건데 이에 대한 당의 답변은 공천 질서를 흐트러뜨렸다. 후보 없이도 갈 수 있다. 기강을 세우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에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왜 저런 그 메시지를 던졌을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가 받을 수 없는 이 뭔가 제안을 한 거거든요. 노선 변경이요. 노선 변경은 못한다? 예, 노선 변경은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당내 국회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도 사실상 거부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나왔을 때도 사실상 윤 어게인과 손잡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입장 전환을 할 거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던졌다는 것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보다 지금 당의 혼란스러운 이 상황으로 볼 때
지방선거보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서는 것이 오. 오히려 본인의 이 정치적인 소신과 철학 그리고 뭐 입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무소속 출마가 아니라 전당대회에 장동혁 대표 한판 붙겠다. 그런 의도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오세훈 시장이 했던 행보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뭐 무색무취해 약간은 당내 상황에 좀 떨어지고 중도적인 입장을 많이 냈었는데 유독 그 장동혁 대표한테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 당내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로, 그러니까 오세훈 대 장동혁 구도로 만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이번에도 장동혁 대표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기 때문에 이거는 끝까지 장동혁 대표와 싸우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 그렇군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오 시장이 요구해서 노선 변화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을 텐데. 진작에 했죠. 아니 그러면 당권파에서 아니 장동혁 대표 아니면 누가 당대표하냐?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에 오세훈이 만약에 이제 있다. 열리게 된다면 출마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세훈이 있다.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맞설 수 있는 거는 오세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로 간다. 당권을 쟁취하러 간다. 네. 여순웅 부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전조 의원님. 저는 좀 그 의견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여 대변인 이야기대로 하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더 노선 변화 안 하겠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약간 음모론 같은 이야기가 오세훈 시장이 차기 당대표에 관심이 있다. 그런 순간 장동혁 대표의 결국 경쟁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을 바라지 않겠죠. 또 지금 지도부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정말 뭐 시장을 출마를 전혀 안 하겠다 사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시장을 그 선거를 나가는 의미는 결국 승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차포 떼고 차포 떼고. 예, 선거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저도 제가 서울에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 한 달 사이에 너무 지금 그 서울의 여론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은 지도부의 변화가 없으면 사실 선거에 출마를 해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그 출마를 위한 좀 명분을 정말 당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고심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무슨 공천의 기강 이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아니, 이기는 공천을 해야지 이게 지금 무슨 기강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강 따질 때 아니다. 네, 그럼요.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주에 무슨 복면가완식 이 공천이랄지 사실 공관위원장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그 공천 과정에서의 흥행을 사실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부분에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면 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공천의 흥행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출연자가 없어요. 예,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서울 상황을 심각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아마 이번 주에 무슨 정말 국민의힘에 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저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제 복면가왕식 서울시장 경선 얘기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다는 보도 저희 도직쇼도 해드렸는데 문제는 출연자가 없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 불출마, 신동욱 최고 불출마, 나경원 의원 불출마. 복면 쓸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현역 시장까지 공천 신청 안 했다. 복면가왕 공천 기강 얘기할 때 아니다. 전재 의원님의 어떤 강한 도직구 발언이 있으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네. 그 지난주에 이미 복면가왕 스타일로 후보를 선출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실패할 거다. 누가 이런 방식으로 그 거론됐던 지금 저기 나오잖아요. 안철수, 신동욱, 나경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거론되고 안철수 의원도 막 정원호 그 후보에 대해서 견제고 날리고 그런 모습 보였을 때 생각이 조금은 있나? 그렇지만 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다 안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소위
현역 단체장이라도 앉아 있어야 나머지 후보들끼리 경쟁해서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가황이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공천 신청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그 세 사람 신청한 사람끼리 그냥 경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명가왕의 그 꿈은 깨진 거나 다름없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 차는 이야기마저 막 내놨는데 결국은 의미 없는 말장난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가황을 불러와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후보 없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 그럼 점점점 서로 오기 싸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상황은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고 좀처럼 헤어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그 길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장동혁 지도부에서 과연 오늘 오후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과 부산의 승패가 본인의 어떤 그 선거 승패의 그 지표가 된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었잖아요. 장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 없이 갈 수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큰 소리 하는 건 뭐죠? 그중에 서울인데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블러핑일 수도 있고요. 오 시장을 압박하려는. 근데 이걸로 압박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전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김유정 의원님의 질타였어요.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시죠. 한국갤럽 민주당 46, 국민의힘 21, 무당층이 26이에요. 무당층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탈했다는 반증입니다. 무당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죠. 무당층이 더 많다는 건. 46, 26, 21. 서울 볼까요? 서울입니다. 한국갤럽입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17, 무당층이 30이에요. 이게 단순히 어떤 산술적이진 않지만 무당층 더하기 국민의힘 하면 47입니다. 그러면 당은 중도층 무당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점점 더 강성 지지자들, 윤어게인만 똘똘똘 사수하면 이 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방금 이정현 공감위원장은 그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오 시장에 대해서 후보 없이도 갈 수 있다라는 초강경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오 시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의미가 없다. 앞서 정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서울시장 이미 많이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한번 던졌다가 또 다시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게 뭔 의미냐. 어차피 대통령은 꿈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을 바로 세우겠다. 당대표 선거 나가는 게 뭐가 어떠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세훈 시장은 아마 속은 거의 뭐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법부도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그 초토화됐고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한 정파에 의해서 독점되다시피 했어요. 남아있는 건 딱 하나 지방 권력이었는데 지방 권력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6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방 권력도 완전히 넘어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대표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서울하고 부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질서 운운하면서 후보도 안 내겠다. 이상규 위원장 같은 사람 후보로 하세요 그러면은 뭐 정원호, 이상규 재밌겠네. 그러면은 이상규 위원장이 뭐 몇 % 나왔겠습니까? 지금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요 중요한 게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느냐. 질서 있게 지느냐 무질서하게 지느냐 이거 지금 걱정할 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참한 말씀을 하시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나 일단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요 이번에 시장이 당선된 다음에 차기를 노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대표라도 되고 차기를 노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나가겠다라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할 만큼 제가 뭐 그 국민의힘 정당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것만 봐도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전재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원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의원 단체방. 이게 단체방이 다 취재가 됩니다. 신기하죠? 다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지금 후보들은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민폐라고 한탄한다.
김기현 의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눈에 띄게 나빠진다. 지금 김기현 의원조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의원 대다수가 다 걱정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긴급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미애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이고 부산. 또 김기현 전 대표님은 울산이거든요. 울산. 지금 울산하고 부산도 저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지금 부산시장 그러네요. 진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전재수 의원은 경찰 그 통일교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는 지금 비껴가면서 지금 이렇게 시장 선거를 위한 행보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수도권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오늘 뭐 저런 이야기가 의총회에서 좀 많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저런 이제 단체 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 이 주말에 이제 의원님들이 예. 지방 가면은 이제 자기 지역구의 그 이런 분위기를 많이 듣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뭐 서울에서 또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국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아마 대구 경북 정도 그리고 대구도 지금 뭐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거는 지도부의 지금 뭐 당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목표가 아니죠. 오. 당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의 미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 들리는 그런 쓴소리는 뭐 선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당권만 유지하면 된다는 거 아니냐. 어허. 너무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권에만 그 골몰하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사방에서 지금 후보들이 지금 그렇게 참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 힘에게는 더더군다나 희망이 없고 지방선거는 포기한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지도부는 이런 그 의원들의 또 소리에도 좀 귀 기울이고 정말 지금은 늦었습니다만 태세 변화를 할 때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요. 지금 현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과 싸운 거 말고 뭐 한 게 있냐? 라는 비판적인 의견을 저에게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한동훈입니다. 저는 지금 이 보수가 굉장히 괴멸 위기에 오고 있고 제1야당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문제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면 얼굴 들지 못하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고 얼굴 들이미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보수 재건에 집중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에 일정이 나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제1야당이 제 역할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며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심각한데 지도부는 이런 얘기합니다. 지방선거 목전에 두고 지역들며 당 갈라치기 하는 건 해당 행위다. 언젠간 당원들이 심판할 거다. 이거 여수는 부대변인 이거 언젠간 심판할 거야. 이건 약간 그 저주 아닙니까 저주. 그러니까요. 벌 받을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도 아닌데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도 당원들이 심판할 거란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이잖아요. 아 제명했네요. 네. 제명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또 누군가는 한동훈 전 대표 백의종군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같은 당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현실 파악이 현실 인지가 지금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은 접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대구, 부산 이렇게 이제 어쨌든 보수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보수의 본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시장을 돌면서 약간 지지세를 얻는 이런 행보를 하는 것도 뭐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뭔가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출마를 어디 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계속 여러 번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뭐 대구나 부산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지금 수도권에 한 군데 평택 지역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과거 이준석 당대표의 그 3자 승리 모델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전략을 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여선홍 부대변인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이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제 오후 10시 대통령 되고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당내 강경파를 염두에 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당내 강경파들을 겨냥한 듯한 글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는 연이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공개 경고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검찰청법이 공수처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 김용민 간사, 정부의 공수처법 이름만 바꾼 수준이다. 법안이 미흡하다.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연일 당내에서는 강경파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정협의가 겹쳐서 중수청, 공수청 수정안을 의결했는데 당내에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한 거 아니냐. 자, 그럼 정청래 대표 반응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했지만 당내의 친명계 의원들의 강한 저항에 한 발 물러났던 1패를 당했던 정청래 대표였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책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 같아 보이지만 그 대목 중에 입법권은 당에 있다라는 말을 굳이 당대표가 언급한 것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경고의 글, 입법권은 당에 있다라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맞서고 있는 듯한 양상이라는 분석인데 심상치 않아 보여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입법권은 당이 아니고 국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예.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검찰개혁안의 중수청, 공수청 설립 관련한 법안에 대해서 당정이 합의해서 지금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또 그 법사위원장 또 법사위 여당 간사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제 누구를 지칭하면서 올린 그 X의 글은 아닙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당내 반발하고 있는 분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런데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법사위의 이제 반발을 받아들여서 당에서 다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모호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검찰개혁안이건 또 사법개혁 3법이건 대통령 재임 중에 뭔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다시 민심을 좌우할 수 있는 어떤 평가의 지표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정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뒤늦은 반발인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관철시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애둘러서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당정이 합의한 걸 뭐 어쩌자는 거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뭔가 당에서 강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재합의를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당대표가 타파할 것인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 관련한 검찰개혁 관련한 거는 이미 이제 일정 부분 정리가 됐고 저희가 정리하지 못한 이슈가 하나가 있잖아요.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보안수사권으로 갈지 보안수사 요구권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남은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원점으로 원점이야. 돌아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내 강경파들의 요구만 다 들어주면 합의된 건 지금까지 뭐냐? 예, 그래서 당정청 회의라는 게 이런 서로 이견을 조정하고 예.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금씩 서로의 생각을 양보해서 받고 이러는 과정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원점 가는 건가? 저는 보안수사권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첨예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더 지금 앞으로 가자는 얘기여서 이 부분에 대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다. 정청래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당정 간의 어떤 이견, 이 명청 갈등이라는 이 세간의 프레임과 맞물려서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앞서 이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와 이른바 설전을 벌였다라는 대목도 심상치 않은데 김어준을 고발하겠다라는 것도 예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인데 이 제명이나 마을, 김어준은 반명수괴, 이 반명수괴가 됐어요.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 이 발언 때문이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전쟁이라는 걸 겪다 보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랐을 것도 있을 테고 지금장은 대통령이 만들어가던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그 분위기 하에서 대통령이 공급하던 신뢰자산에 올라간 면이 있는데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 보니까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말하자면 빈집 털이죠. 자, 급기야 이제 법적 공방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명청 갈등의 어떤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게 다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후에 나온 일들인데 조국 대표가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호남 수도권에 후보 많이 낼 거야. 우리 같이 선거 안 할 거야. 인재영입 어려움이 있지만 민주당 후보와 싸워서 우리가 이겼어. 후보 낼 거야. 그러자 조국 혁신당과 합당에 강하게 반대했었던 친명계 강두구 의원이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조국 그릇 알게 됐다. 내 지역으로 와라. 조국 대표 출마해야 되잖아요. 내 지역으로 와라. 조국 대표. 강두구 지역구에 신장식 의원 사무실이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조국 합당과 반대했었던 의원들 이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이원주 의원 지역구에 우리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이혜민 나가면 누굴 선택할지 국민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원주, 강두구 민주당 내 합당 반대 인사죠. 그러자 강두구 의원 자객 보내지 말고 네가 와라. 지금 쭉 명청 갈등의 어떤 연장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 또 강두구 의원이 또 반박하는 부분은 지금 이번 지방선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다음 총선 이야기인데 뭐 2년 후 이야기를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그 뭐 싸움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약간 뭐 낭비가 아닌가. 너무 나갔다. 예, 낭비. 낭비다. 예,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정이 그만큼 안 좋다 이 얘기입니까? 감정이 이제 격해 있긴 합니다.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과정 이후에 의원들끼리 그리고 또 최고위원들끼리 서로 이제 뭐 강한 어투로 그 표현으로 이제 썰전을 한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이 뭐 당연히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 뭐 또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한 이야기는 여러 번 뭐 한 부분이거든요. 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뭐 크게 이제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조국 대표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합당 이후로
당내 이제 취임 기구를 꾸려가지고 선거 이후에 뭐 합당 문제도 같이 이제 논의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조국 대표가 계속 우당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었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어쨌든 뭐 국민의힘 아니면은 그 야당 이런 크게 보면 야당과 상대로 싸워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세 번째 주인공은 백혜룡 경정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백혜룡 경정을 고소했습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 백혜룡 경정이 엄한 사람 잡았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졸지에 마약 공범 취급을 받은 세관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죠. 다 누군가의 가장들 아닙니까? 성실히 일했던. 피의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백혜룡 경정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백경정 반응은 뭘까요? 이들에게 하늘 국경의 안보를 막혀서 안 된다. 마약 게이트 연루자들은 이미 영혼까지 맺었다. 아직도 그 세계관에서 혼자 갇혀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고소당해도 마약 게이트 연루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까지 매수됐다. 그러면 이 말대로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인 동부지검장 이름 뭐였죠?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그러면 같은 이들과 한 통속이다라는 세계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은 딴 세계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세계관이 다르다. 사실은 이런 무리를 빚은 수사의 기폭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약을 밀수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그 용산이 막았다. 지금 이 입에서 시작된 것이 지금 합동수사본부를 꾸린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다 세금이죠. 몇 달 했습니다만 결국은 오히려 검찰과의 분열하는 그러한 하극상만 보여줬지 아무런 수사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마약을 담당하는 그 세관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이 됐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밀수범들로부터 어떠한 그런 그 부탁을 받고 눈 감아은 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참다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사 혼선을 빚은 데에 대한 저는 백혜룡 경정에 대한 경찰의 조치,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기름값이 벌써 무서울지만큼 뛰었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싼 주유소를 찾아갔더니 차량 대기 행렬이요 300m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차로 한 개만 꽉 막혀 있습니다. 300m 넘게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대기 차량만 40대가 넘는데요. 이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으려면 3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인천에서 왔고요. 오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대기만 한 40분 정도 제일 싸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집으로 갔었거든요. 기름값이 올랐네? 하고 조금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량이 몰리면서 점심 무렵 주유 탱크가 바닥나 주유기 6개 중 4개는 가동을 멈췄습니다. 리터당 1,700원대를 유지한 근처 다른 주유소도 북새통입니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45.73원, 경유는 1,967.19원입니다.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등장해 운전자들의 불안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내 주유소 408곳 가운데 2,000원을 넘은 곳은 용산구 8곳, 강남구 7곳 등 모두 47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어떤 시그널만 있으면 저도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진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빨리 저렴하게 기름을 넣는 게. 치솟는 기름값에 싼 주유소를 찾는 차량 행렬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범죄자들의 속마음까지 꿰뚫는 배상훈 범죄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성 반장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아이고 이 유명 배우 이재룡 씨인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영상이 입수됐는데요. 그날 밤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늦은 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보시죠. 이렇게요. 다른 각도에서 보셔죠. 그런데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게 문제예요.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부서진 중앙분리대를 살펴봅니다. 자,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다름 아닌 배우 이재룡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내고 지인 집으로 지난 6일 서울 강남 인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화면 보셨죠? 집에 차량을 주차하고 지인 집으로 도주 후에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음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는 음주 상태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전 음식점, 술집 등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요구했고 사고 당시 행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 팩트부터 정리하면은 차가 분명히 그 사고가 난 건 맞습니다. 네. 물적 피해를 줬고 그 뒤에 그걸 조치하지 않고 이건 도주가 맞습니다. 도주입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앙분리대가 망가지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안 하고 간 거는 명확히 도주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집에 주차를 한 후에 지인 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술은 먹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술타기 의혹이 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안 마셨는데 지인의 집에서 이제 술을 마셨다 그 이후에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명확히 주장의 내용은 정확히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주장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근데 그 블랙박스라든가 그 행적에 대해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하. 명확히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내가 안 먹었다. 아니면 내가 거기 어디 음식점 가서 뭘 먹었다. 이걸 얘기하면 명확히 될 텐데. 그러네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은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준인데 그게 문제인 겁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있습니다. 이재룡 씨는. 함께 보시죠. 연예계 소문난 주당 세 번째 음주물이 예전에 방송에서 평양냉면에 소주 14병 마셔 술 마시게 몸 관리한다. 요즘 데킬라에 빠져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음주물이 전력이 있어요. 2003년 음주운전, 2019년 만취 상태로 볼링장 입간판 파손, 기소 유예. 그럼 벌써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반장님, 이거 수사가 간단한 것 같아요. CCTV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 이재룡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이 사고 장소가 지금 특정됐고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CCTV가.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이재룡 씨가 어느 장소에서 나와서 술을 그 차량에 올라탔는지, 그 장소에서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너무나도 쉽게 경찰이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는 파악했을 겁니다. 이미. 예, 블랙박스 영상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조 수단이고 어디서 식사를 하셨는지 뭐 이런 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금방 나오죠. 그리고 거기 음식점에 같이 있던 사람도 있겠고 그걸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음식점 CCTV도 있을 것이고.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목격자도 있을 텐데 글쎄요. 지금 차라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술을 드신 건 명확한 겁니다. 근데 술을 이제 운전했을 때 먹었느냐 아니면은 그 이후에 지인 집에서 먹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것을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줘라고 하면 교사죄가 됩니다. 교사죄가 된다. 예. 본인이 안 마셨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자기 부재이기 때문에 죄가 처벌 안 되지만 남한테 나 거짓말 해줘. 라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인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은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이 지인 집에 가셨 이런 게 보통의 어떤 이런 수타기의 방법인데 저는 내심 이재룡 씨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유명 연예인 사건도 있었어요. 술타기와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공무집행,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를 낸 이후에 술을 더 마시거나 아니면 사고 난 이후에 술을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술타기 수법은 처벌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술타기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 유명 연예인 이름을 땄는데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무슨 술타기 방지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 시행 중입니다. 아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아주 엄중합니다. 그럼 엄중하게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처벌될 거예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명확하게 본인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건데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그 술타기 방지법에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내인 이 배우 유호정 씨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 술 때문에 많이 싸웠다. 일주일에 술을 몇 번만 마시겠다.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라는 각서 쓰고 지장까지 찍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2015년 과거에 10년 전 이런 발언하기도 했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란 게 저도 술을 좀 먹지만은 사실 이렇게 저는 절대 뭐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 음주운전에 빠지면은 다시 그게 되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사람과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고. 완전히 다른 분류죠. 다르죠. 그러니까 한 번 음주운전으로 한 번 피해갔다고 생각하면은 그리고 처벌이 잦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재용 씨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 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음주운전 여부 경찰이 곧 예. 밝힐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보시죠. 강력반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법원과 군복을 입은 여군 같은데 어떤 사건일지 함께 보시죠. 미인계 서바 군무원 사건 2023년 7월 공군 군무원 A씨 성희롱, 갑질, 직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이 됐습니다. 징계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 옷 입지 마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미인계 써서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봐라. 척추보호대 착용한 직원에게 코르세 지붕 같다 등의 발언을 했다라는 게 징계위 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해임이 부당하다라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판결은 이 군무원의 승소 판결이었습니다. A씨의 언행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신체 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다. 강등, 정직 등의 다른 중징계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 자, 이 법원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비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저게 있었던 건 명확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해임 처분으로 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앞 단계의 다양한 다른 징계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저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저 팩트는 있고 그 팩트에 대한 판단이 해임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세 번째 사건은 소스 대신 락스? 락스? 이 락스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어떤 사건일까요? 초대리 대신 락스를 내준 횟집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가 최근 서울 용산의 한 횟집을 방문했는데 회 초밥용 밥을 주문한 뒤 초대리를 요청했다. 초대리는 식초와 설탕 등을 배합한 소스, 그 초밥에 밥이 이 초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소스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제공받은 액체가 밥과 섞어서 비비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확인해보니 락스였다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건 고작 사과받는 것뿐 다행히 먹지 않아서 살았다라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작성자가 락스 같다. 식당 업주는 식초랑 통을 바꿔놓은 게 잘못 같다. 작성자 A씨는 변명이 아니라 사과를 하셔야 된다. 식당 업주 죄송하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사과할까요? 라는 얘기가 오고 갔다라는 주장입니다. A씨의 주장인데 자, 일단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초대리 대신에 식초를 갖다 주고 락스를? 그러니까 식초 대신에 락스를 갖다 주고 제대로 된 세과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이 팩트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거는 뭐냐면 그 대용량의 락스통과 대용량의 식초통이 똑같습니다.
아, 모양이 20리터짜리 비슷하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놓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보통 그 청소하기 바쁘면 갖다 들이붓거든요. 예. 그러면 코가 마비가 되니까 식초 냄새랑 악스 냄새가 이분 이 업주한테는 헷갈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리하도록 식품위생법엔 돼 있거든요. 구분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장소를 달리하거나 멀리 떨어뜨려 놨어야 되죠. 용기를 달리하거나. 그렇죠.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식품위생법에서 분명히 저것은 그 과징금이라든지 처벌 대상인데 그거는 이제 행정처벌이 되는 거고 문제는 저렇게 했을 때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건 이제 상해죄가 되는 건데 드시기 전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다행이죠. 근데 문제는 드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식당 업주는 그게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보상이라도 했어야 되는 건데 보상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 손님은 제대로 음식을 다 계산했대요. 계산 다 받았대요. 그게 좀 뭐가 좀 찜찜하죠. 그럼 좀 위로금이라도 좀 깎아주거나 이랬으면 문제가 아닐 텐데 글쎄요.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저분이 왜 그런지 저는 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작성자 A씨는 식약처 용산구청 위생과에 관련 신고를 접수했고 식당 업주는 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즉시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대응이 부족했던 점 깊이 반성한다. 현재 개선 조치를 취했다. 위생관리와 조리 과정을 철저할 것이다. 근데 이게 식약처 용산구청 위생과에 신고가 접수되고 공론화가 되고 나서 나온 사과라 그러니까요.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는 논란은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신고 안 했으면 사과 저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러다 큰 사고 납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말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저렇게 같이 둔다는 건 좀 기본적인 마인드가 저건 좀 부족하신 거예요. 차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저거. 본인의 가족이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신고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배상훈 반장님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자, 범죄 프로파일러 돌직구 강력반의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배 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잠시 후 라방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